안녕하세요. 원동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5차원 AI에 대한 강의를 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5차원 AI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5강을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는 동안에 5차원 AI란 얘기가 계속 나올 건데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면 이 강의를 계속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을 5차원 AI란 무엇인가로 정했습니다.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아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받고 나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초전도체 연구실장으로 12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조금 바뀌었죠. 그 후에 제가 해외에 나가서 한 20여 년간 중국, 몽골,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또 여러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4개 나라에서 대학 총장을 하면서 교육에 관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카이스트 미래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미래에 어떤 사람을 길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DGA, 디아 글로벌이라는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의 헤드마스터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AI를 이해하려면 AI보다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이점, 특별한 점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한 점은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공상과학소설이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드디어 특이점을 넘어섰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는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죠. 이 특이점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가졌던 많은 직장들이 이제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의사, 또 변호사, 이런 직종까지도 앞으로 이 인공지능 때문에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술 분야까지도 AI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음악도 작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 AI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2분 동안에 노래를 하나 작곡해서 거기서 들려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 그때 제가 작곡한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It fills our hearts with warmth, a sweet embrace. In every smile, it shines so bright and true. Self-key, the force that binds me to you. Self-key, love that's ever so pure. In our hearts forever it will endure. Self-key, let it guide us through. 이 노래는 제가 K-팝이 그때 유행이었기 때문에 K-팝 형식으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제가 2분 만에 작곡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특이점이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어디까지 발전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AI 시대라고 얘기하고 조금만 지나면 AGI,
제너럴이라는 말이죠. 일반적인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그때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아주 초기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ASI, 스페셜이라고 얘기하죠.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14살 우리 아들 AI가 죽였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 있는 어떤 14살짜리 학생이 AI 때문에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것 때문에 구글이라는 회사를 고소를 했죠. 그러면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이가 AI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깊은 애정 관계까지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AI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못 쓰게 하니까 아이가 너무나 마음에 상심이 돼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AI하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못 쓰게 하면은 자살하는 데까지 가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AI가 인간보다 더 인간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위로, 친구로부터 받지 못한 위로를 인공지능으로부터 받았고 그 받은 것이 끊어지면서 아이가 죽는 데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AI가 인간에게 주는 영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인격 소멸의 시대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퍼거슨 교수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AI가 쓰는 언어를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영향력을 받게 되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영어를 많이 쓰다 보면 영어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의 영향력이 너무 큰데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가 AI를 좀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은 LLM의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력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인공지능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영화 플랜 75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75세가 되면 국가가 안락사를 시켜주는 플랜입니다.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노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사회에 이제는 기여도 못하고 젊은 사람 거나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다고 해서 그 75세 넘은 노인들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AI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 아이들은 거기에 영향력을 받아서 그런 일을 스타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영화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AI가 드디어 인간에게 새로운 전쟁을 걸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뛰어난 한 종족이 생기면 약한 종족을 침범하고 정복시키는 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럴 때 한 종족이, 즉 약한 종족이 멸망하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두 종족이 잘 융합을 해서 더 발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못해서 정복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낼 것인가? 5차원 AI는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AI를 잘 쓰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AI를 쓰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5차원 AI에서 여러분들은 그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이광영 교수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앞으로 뇌의 변화가 올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계산기를 써보시지 않습니까? 그건 계산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머리로 계산을 하려면 계산을 못합니다. 계산력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화기에다가 전화번호를 많이 우리가 저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머리에서는 내 전화번호도 제대로 외우지 못합니다. 내 저장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을 쓰면은 모르는 길도 잘 찾아갑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탁 고장이 나면 아는 길도 잘 못 찾아갑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든 좋은 장비들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뭐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AI를 사용할 때는 다릅니다. AI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AI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머리는 생각하는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광영 교수는 앞으로 이런 뇌가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전뇌라고 들어보셨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측뇌, 이 옆에 있는 뇌를 아시죠? 이거는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별로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 뇌가 잠도 찌그러진다는 것이에요. 이 뒤에 있는 후두부에 있는 뇌가 있습니다. 이쪽은 지각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컴퓨터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전화기를 통해서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럼 뒤는 발전하죠. 그래서 이상한 뇌로 변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상징적이지만 전 동의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남아서 AI와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수용성 교육에 있습니다. 수용성 교육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교육을 할 때 열심히 가르친다고 다 공부를 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그걸 잘 수용하는 사람만 발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린다고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밭이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밭이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에게 교육을 하면 어떤 사람만 발전하냐면 뇌에서 그것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력은 바로 그 수용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력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수용력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수용성을 키우려면 왜 수용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 30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수용성을 갖지 않은 5가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첫째, 마음의 틀이 깨지면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난 하기 싫어.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뇌의 변형계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차단시킵니다. 수용성이 깨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식의 틀, 머리의 틀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우리는 다 볼 것 같지만 못 봅니다. 여성들이 길에 군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길에 나가면 군인만 보여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대하는 날 그 군인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식의 틀이 들어오는 지식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죠. 인식의 틀이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몸의 틀도 중요합니다. 피곤해서 매일 잠이나 자고 집중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오는 정보가 수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내가 관리가 안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제가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인간 관계가 수용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걸 가르쳐주면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지만 믿기 어렵고 미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좋은 이야기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는데 안 할까요? 미운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미운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부모 아니면 교사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될까요? 부모와 교사 중에 학생과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만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우리 인간력을 개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력을 개발하려면 수용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이 5가지 지적인 틀, 마음의 틀, 몸의 틀, 자기 관리의 틀, 인간관계의 틀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 5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이것은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지정의가 있다. 지덕체로 되어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적인 틀, 마음의 틀, 몸의 틀, 자기관리 틀, 인간관계 틀. 이 5가지가 제대로 됐을 때 결국은 바른 인격을 갖추는 것이고 그 사람의 수용성이 뛰어나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인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가 AI 시대에 와서 우리는 AI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해야 될 2가지 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니까 피해서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AI 시대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2번째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AI를 사용할 때 인간력을 극대화시켜서 AI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2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AI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을 얻는 거고 별 볼일 없는 질문을 하면 별 볼일 없는 답이 옵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2번째는 프롬프트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프롬프트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화하는 방법, 대화하는 좋은 수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간끼리 살 때도 대화를 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인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AI를 사용할 때도 바로 그런 프롬프트 능력, 대화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하고 대화를 하거나 또 AI하고 대화하거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인간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력이 약해서 사람하고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AI하고도 대화를 잘 못합니다. 그럼 인간이나 AI나 대화를 잘 못하는 9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 얘기할 때 목적과 전제가 분명하게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편안하게 쉬려는 여행이 있고 아니면 많은 것을 배우려는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정확하게 하면 모든 그 과정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I하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AI하고 엉뚱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죠. 2번째는 독자를 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어린 아이와 이야기를 하는 것과 어른들과 이야기하는 것, 또 시니어들, 노인 그룹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의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신라를 가르칠 때 신라만 가르쳤다고 신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라를 이해하려면 신라 옆에 있는 백제, 고구려 등 그런 주변 사실을 같이 알 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이죠. AI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사와 명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이걸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이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정보가 오게 돼 있죠. 그리고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감각과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너무 점잖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이고 재미없어 안 듣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거 했을 때 어땠어요? 이렇게 스타일만 바뀌더라도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엄청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AI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물을 나타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좋습니다. 말로 해줄래? 그림을 해줄래? 표로 만들어주면 어때? 이런 것들을 제공했을 때와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시를 들어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말투와 문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미 좀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 말투를 부드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보강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한 다음에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런 9가지의 내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AI를 쓰는 것과 이런 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기술적으로 쓴 사람하고는 결과를 다르게 얻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AI를 잘 쓰는 사람은 AI의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런 내재적인 인간력을 갖춘 사람이 AI도 훨씬 더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AI를 잘 사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인간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인간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인간력을 강화하는 아까 5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5가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5차원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드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5차원 교육은 이미 2017년도 카이스트 국가미래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인증된 교육 방법입니다. 이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지 우리 미래에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아주 깊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래 교육은 인간 교육에 기반해야 되고 그 인간 교육은 바로 5차원 수용성 교육이 될 것이라는 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인간 교육은 카이스트 국가미래 전략 보고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5차원 AI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게 돼서 매우 기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